여러분 12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교시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우리가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사건에 의해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개입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념이라는 게 뭡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데올로기라고도 하고, 이념의 논리라고도 하고, 이념이라는 게 사상 체계입니다. 어떤 것을 이상적인 관념이 뭐냐? 우리가 어떤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고, 그러고서 강제력을 부여하는, 개입하는, 이게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가 질서를 형성해야지만 개인들이 안전하게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법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이러려면 어떤 이념을 담고 있어야죠.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게 이제 법에서는 이념을 제시하죠. 그 법이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시하는 어떤 기본적인 이상적 관념이라는 것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법이라는 것은 일반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보편성을 추구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보편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보편성은 예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영희도 인간이고 철수도 인간이고 그래서 그 인간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누구누구도 죽게 마련이다. 이게 이제 어떤 3단 논법에 의해서 말하는 우리가 죽음은 예의가 없죠. 보편성입니다. 일반성도 거의 대부분 그 어떤 일반화된 거죠. 예의는 가끔 있죠. 그래서 법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되죠? 모든 국민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이건 법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국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권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정한 이익을 향해 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입니다. 권리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것, 향유하는 것. 권리에 대응하는 게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권리는 누리는 거지만 의무는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권리가 있다. 그래서 힘이 있다. 모든 국민은 힘을 가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인간이라면 모든 것의 근본 이념입니다. 존엄을 지니고요. 인간은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죠. 그리고 존재가 가치를 실현하려고 인간은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라는 우리나라 헌법 최고 법률, 최고 규범이죠. 이 최고 규범의 1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구조적 원리죠. 기본이 되는 권리,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그것의 구조적 원리로서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라고 볼 수 있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그래서 이 인격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권권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본권과는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헌법이라는 게 정신건강복지법은 법률의 영역입니다. 법률은 상권분립에 의해서 간접 민주제가 적용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죠. 그런데 헌법은 정치적 이론체입니다. 이게 국가 조직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적 이론체와 기본적 가치 체계, 국민의 기본권의 가치를 담는 체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 논리 체계로 정립해 놓은 것이 헌법입니다. 어느 국가나 헌법이 있죠. 그것이 정치적 이론체는 국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기본적 가치 체계는 기본권 보장 체계입니다. 이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조직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은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직접 민주제적인 측면이 있죠.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헌법이 제정되지 않죠. 개정되지도 않고 제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 나오죠. 인간을 생물, 심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개념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헌법이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 일종의 헌법이 이 인간상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 자기 결정권을 가진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있죠. 인간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결정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다 이렇게 헌법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존엄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부당한 차별 대우 차이는 있죠. 여러분 정신질환은 우리가 이제 병적 상태에 있는 것을 넘어서 질환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것이죠. 거기 좀 더 나아가면 회복이 어렵고 고착화된 일종의 장애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정신질환자에는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환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있죠. 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다른 영역이나 어떤 특정 영역에서 다르게 대우해 주는 거, 다르게 대우하는 거, 이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차별이냐, 부당한 차별이냐인데, 우리가 부당한 차별 대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럴 때 부당하다, 위법 부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러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 헌법 11조에 평등권 영역으로서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헌법이 최고법인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규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이념을 계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이념으로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성년자는 우리가 미성년자, 청소년, 유아, 우리가 청소년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청소년기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아 정체성, 그리고 성 정체성, 그리고 미성년자는 과도기에 있는 존재다. 계속 성인으로서의 사회 활동을 준비하는 존재인데 상당히 이제 미성숙한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정신질환자는 더 특별히 이 치료하고 보호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특별히라는 게 이제 방점이 있겠죠. 그래서 더 치료에, 보호에, 그리고 교육에 상당히 이제 그 권리를
더 특별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입소, 이게 입원 등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할 때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것은 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제 내에 포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지죠. 이게 자기결정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결정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시설화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최소화해야 된다. 입원과 입소를 최소화하고 입원과 입소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지역사회 내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체제, 재활체계, 회복체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로 이렇게 되돌려야 된다. 이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탈시설화라는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수용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걸 줄이고 지역사회 내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집과 같은 곳, 자기 집이나 거기에 맞는 홈, 그룹홈 이런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립시설 그래서 자립적으로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일상생활, 직업생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환하는 정책이나 이념을 탈시설화라고 합니다. 이 탈시설화, 탈원화, 다른 이제 시설이고 또 병원에서는 탈원화라고 합니다. 탈시설화, 탈원화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배제해서 가두고 그런 이제 일종의 시설 입원과 시설의 입소의 문제에서 나와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아가서 치료와 재활과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 자생력을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이제 탈시설화의 정신이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탈시설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시설에서 일단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지역사회에 보편적 주택이라는 건 자기 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이 좋겠죠. 그리고 또 그룹홈 같은 경우는 보편적 주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러려면 돈이 역시 있어야 되겠죠. 예산 분배가 잘 돼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나 병원에 있으면 서비스 전달 체계가 그래도 딱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거기는 상주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임상치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화돼서 잘 되는데, 이 지역사회로 나오면 서비스 전달 체계 전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 예산 분배와 서비스 전달 체계 전환이 잘 돼야지 그야말로 탈시설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 현장에서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영국이나 여러 나라를 보면 역시 탈시설화, 탈원화를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영국은 돌봄법, 개인 예산 제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스웨덴은 아예 1997년에 이게 남은 수용 병원과 시설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스웨덴은 거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제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국 정부는 아직도 이제 주거 선택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거를 선택해라. 이제 이게 그런 의미인데, 차후에 영국과 스웨덴과 같이 이렇게 의무화로 가야 할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수용병원 시설을 폐쇄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아예 의무화하자,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고 논의가 있습니다. 유엔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모든 장애인의 특화 거주 시설 폐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뭘까요? 일단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야 되겠죠. 아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고 이게 이제 쭉 지가복지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 내에서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이 과제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화하고 탈시설화에서 지역에서 이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일종의 장애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니면 범죄를 일으켰을 때, 통상적인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율이 더 높아요. 조사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화 탈시설화된 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좀 더 부각되죠.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대서적으로 대세적으로 알리게 되면 굉장히 국민의 인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탈원화 탈시설화를 시설로 다시 보내야 되지 않냐, 병원으로 다시 보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더 위해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충하고 더 강화하고 예산을 더 많이 분배하고 그럼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방식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제할까 그런 쪽에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인식을 갖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인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낙인이자 보이지 않는 이제 배제죠.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려움을 그런 왜곡된 인식으로서 표출하려고 하죠. 쉬운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프라가 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문제가 있겠죠.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이 격차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또 안전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그런 내용하고 일종의 탈원화되고 탈시설화된 장애인들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 안전한 방향으로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그리고 우리가 탈시설화 탈원화 그리고 함께 살아가 공존하는 이런 그 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대처 방안을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마련하는 게 바른 처방이다. 더 바람직하고 인권에 부합하는 처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의 인식 개선, 그리고 제도 개선, 그리고 대처 방안 마련,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의 구축, 서비스의 어떤 확충, 예산 분배의 어떤 그 적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성과 태도, 이렇게 갖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탈시설화와 탈원화를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때 기본 베이스이자 기본 이념이고 기본 자세가 되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서 우리가 돌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계속 이어가 보죠. 우리가 기본 이념을 보고 있는데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겠죠.
이게 가능한 한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넓혀줘야 되는데, 이 가능한 한이,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의사소통을 하고 공감하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죠.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가능한 한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체적인 압박을 해야 돼, 강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엄밀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우리가 이 자유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 권리로서 인정을 일단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우리가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원칙적입니다. 원칙과 이해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했죠. 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주거지,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이용 여부, 복지 서비스의 종류의 선택,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 존중해 줘야 되겠죠.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 표현, 자기가 의도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의사 표현을 하고 결정하는 것, 이걸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사적 사안에 관해서 국가로부터, 주로 국가죠.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적 근거를 보면 헌법 10조에 인격권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인격권이라 한다면 행복추구권도 있습니다. 10조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행복을, 복지, 안녕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 유지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적 근거는 자기 결정권은 인격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 추구권을 인정받아야지 인간은 여기에서 파생된 나오는 권리가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을 해야죠. 우리가 노예 상태나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나 이렇게 되면 자기 결정권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고 헌법적 근거가 10조라는 겁니다. 이러면 법적 성격이 뭐냐? 자유권이라고 봐야죠. 자기 결정권이니까. 그러나 이게 보충적 기본권입니다. 헌법에서 다른 여러 가지 자기 결정권을 내포하는 것들이 있어요. 직업 결정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경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 자기 결정권은 적용하지 않고 직접 이 직업 결정의 자유라는 이 자유권을 먼저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적이다. 여기 자기 결정권은 보충적인 기본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호 영역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 결정권, 전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유겠죠. 일반적 자유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보호 영역을 좁힐 필요가 없다. 일반적 모든 생활 영역, 이게 자유를 가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준다는 거죠.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이해하려면 정보도 잘 제공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죠. 여기서 도움을 받을 권리는 뭘까요?
우리가 수화나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게 또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친 사안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정신질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겠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을 원인을 학계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어떤 미리 예방하거나 퇴치하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이게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책은 어떤 거기서 예방과 퇴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 과정에 보통 이제 권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신질환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정책의 당사자이자 소외자인 정신질환자의 참여할 권리는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라고 하면 여러분 장애인 인권 현장에 이제 1998년도에 이게 선포됐는데 장애인 인권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가 있죠. 이 욕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 단계, 일단 계획을 할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돼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장애인과 가족이 들어갑니다. 가족.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죠. 여기서 가족이 들어간 것은 주로 발달 장애 측면도 있잖아요. 발달 장애 측면에서 지적 장애, 그 자폐성 장애 이런 가족이 일종의 여기 보호자로서 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념 부분에서는 자신과 관련 정신질환자는 했지만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표현의 아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아예 좀 곤란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리해서 위임을 받아서 아니면 법정 대리권이 아예 법에 규정돼서 그것을 이제 가족이 그 보호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을 보면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그리고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예방, 치료, 재활, 복지, 그리고 권리 보장, 그리고 환경 조성. 이게 이제 쭉 나누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총칙이 있고, 정신건강 증진을 정책의 추진,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시설의 개설, 설치, 운영, 시설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제공 부분에 복지가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와 치료는 이제 당연히 하는 것이고, 퇴원의 청구, 심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강화됐죠. 퇴원이 쉽게, 그리고, 이 가두는 문제, 탈시설화의 문제, 권익보호와 지원, 이걸 이제 지역사회에서, 권익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화해야 되고, 또 벌칙도 있습니다. 이렇게 8장으로 나눈 이제 전문 8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이 체계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및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이제
이 보건과 복지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전달 체계 간 조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달 체계라고 하면 행정 영역이죠. 우리가 법치 행정, 베버가 여러 번 그 했던 그 공무원 관료제 문제는 이게 전달 체계 간의 칸막이 문제들이 있어요. 보건 칸막이, 복지 칸막이. 이게 서로 간에 자기 그 어떤 부서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일사불란한 전달 체계는 중요한데 또 거기에 칸막이 간의 어떤 막힘이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고 그래서 연속성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라는 것을 예방과 조기 개입 이게 이제 가장 어디든 중요한 거죠. 서비스 체계에서 예방과 조기 개입이 이게 중요하고 치료와 보호는 당연히 이제 그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어, 개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료와 보호 아예 이제 재활과 사회통합 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활과 사회통합의 방향이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예방과 조기 개입 치료와 보호 재활과 사회통합 이것은 하나의 세 가지 차원이 돼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연속적 스펙트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과 개입, 치료와 보건 영역과 더불어서 재활과 사회통합은 이렇게 이어지는 복지 영역 간의 연계, 자원 연계도 있고 영역 연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영역들은 다 이렇게 이 복지 영역 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는 거예요. 그게 전족이 돼야 됩니다. 연계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게 통합 돌봄에서 통합의 의미는 여러분 사회 통합도 이렇게 마지막에 있지만 통합의 의미는 결국은 누락된 것은 보충해주고 중복된 것은 빼주고 떨어져 있는 것은 연결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복, 누락, 연계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는 이용자 혹은 수요자 중심성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용자, 수요자 중심성이죠. 클라이언트 중심성입니다.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자가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이게 접근성, 이게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을 둔 양질의 서비스여야 하고, 근거 기반 서비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요, 수요자 중심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저해 요인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수요자가 왜 오지 않느냐? 공무원이, 행정 공무원이 너무 딱딱하다. 제대로 된 어떤 그 자원 연계를 안 해준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저희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또 다시 그 제도를 신설하고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뽑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기존에 있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새로운 전담 공무원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전문성도 틀리고 자세도 틀립니다. 행정 공무원들은 어 6세 이상은 통과해 그러면 아예 딱 차단봉을 만들어서 6세 키가 어 얼마 되니까 그쪽은 못 들어가게 해 그러면서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하죠. 그러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인간의 복지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재량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제도를 실천하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같은 공무원이어도 이 어떤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상당히 그 재량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도 더 많이 제공하고 자원 연계도 해주고 그래서 이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이렇게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근거 기반 서비스를 해야 돼요. 전문가는 이론 기술 적용이라는 영역을 넘나들면서
상당히 과학적 연구와 임상 증거들을 축적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죠. 전문가의 영역은. 그래서 최신의 연구 결과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의 효과와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그 피드백을 가지고 새롭게 이론과 기술과 적용 영역을 개선해 나가는 환류 작용이 잘 돼야지 진정한 개선이 된다. 그러려면 근거 기반 서비스에 대해야 되겠죠. 막연히 막연한 자료로 데이터로 이러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이게 제대로 된 개선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근거를 기반으로 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근거 기반 서비스 실천 체제가 구축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달 체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체부가 우편을 전달하듯이 우리가 서비스도 그러한 이제 전달 체계들이 쭉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이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됐고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신보건 사업이 있었고 이게 1996년부터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1998년부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포함하여 상당히 이제 컨트롤 타워 일종의 체계적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정신건강복지법, 정신보건법에서 보건에서 복지로, 보건에서 복지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 정신건강복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공과민, 그러니까 국민이 협력을 하죠. 협력을 해서 전달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포괄성, 다양한 그 욕구를 포괄해서 하고 연속성, 단절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연속해서 제공하고 접근성, 아까 얘기했던 보다 더 그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쉽게 접근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접근성 그리고 책임성 무엇보다도 이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충실한 어떤 서비스 제공 그리고 그 건강 증진의 어떤 그 자세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효율성과 책임성을 여러분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얘기할 수 있고 다들 보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효율성도 고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효과성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달성하라는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 이 효과성을 함께 고려하는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그 정신건강 서비스 체제 전달 체계는 효과성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이렇게 책임성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데 효과성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이러한 이제 책임성을 강조해주는 이제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건강 사업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이렇게 그 일종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이렇게 만들어서 대국민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자, 자살 사망률을 낮추자 이제 이런 부분이고 또 조기 회복을 위한 신속 안전한 집중 치료다. 이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간 이제 재원 기간을 마련하고 또 차별 없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리받도록 하게 하고 5년간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든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높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라는 이런 비전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건강 정책 발전 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이러한 이제 어떤 과제 목표를 가지고 핵심 과제도 이렇게 쭉 만들고, 핵심 과제에 따라서 대상자별로 전 국민한테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고위험군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나 가족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중독과 자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단계도 이렇게 나누어서 전 국민은 좀 예방이 중요하겠죠. 사전 예방. 그리고 고위험군은 조기 개입 치료가 굉장히 유효하고, 당사자 가족은 이게 이제 재활과 회복,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자립 재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우리가 중독과 자살 이 부분은 4대 중독 중에 하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히 코로나19 대전환을 통해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이 이게 하나의 방점을 쳐서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의료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고위험군은 이렇게 특별히 조기 개입 치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건강 사업의 이제 비전과 추진 방향을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함께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리고 배제, 그리고 치료, 재활, 그리고 회복, 사회복귀, 그리고 함께 사는 어떤 사는 나라로의 어떤 비전을,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그런 비전과 추진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건강 서비스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하자, 이러한 이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황을 보면, 이건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 타운 보건복지부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중앙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있고, 여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고, 국립정신병원들이 이렇게 있죠. 이 단계에서 광역시, 시도, 광역 지자체,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게 정부,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도로 내려오죠. 광역정신건강심의 위원회가 있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광역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이것이 지자체, 일종의 시군구 지자체로 내려가죠. 그래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있고, 공립정신병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시군구 내에 보건소가 이렇게 항상 있고, 기초 단체 지역 지자체에서 지초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쭉 단계별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건소에는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이렇게 이제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달 체계 현황은 공적인 영역을 쭉 얘기를 한 건데, 이건 공적인 영역을 쭉 얘기한 건데, 민간 차원, 공사의 문제죠. 민간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시설들이 쭉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적 영역이고, 민간 사적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이 지금 현재 합동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